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주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는데요. 2009년 1월 31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던 27살의 여성 이 씨는 이날 밤 9시 제주시청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데요. 주말이라 출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지만 새벽까지 있는 술자리를 걱정할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날 술자리는 2시 45분에 끝났고요. 이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곧장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가 화나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평소 담배를 싫어하던 이 씨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서 걱정하게 만든 게 미안했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씨도 기분이 좋진 않았죠. 이런 이유로 남자친구와 이 씨는 이날 심하게 싸웠습니다. 대화가 잘 풀리지 않자 이 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 콜택시를 불러 집에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늦은 새벽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던 이 씨는 새벽 3시 3분쯤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4분 후인 3시 7분에 114에 전화를 걸었어요.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죠. 남자친구와 이 씨가 사는 집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만 타면 금방 집에 돌아갈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기다리던 가족은 아침이 되도록 소식이 없자 결국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뉴스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알려졌어요. 혹시나 이 씨의 행방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보려는 의도였는데요. 과연 이 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봤습니다.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근처 기지국에서 잡힌 신호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제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이 씨의 집과 8km 떨어진 장소였어요. 경찰은 인력을 동원해 사라진 이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5일 만인 2월 6일 제주시 아라 이동의 어느 밭에서 이 씨의 가방을 발견했죠. 이 장소는 이 씨의 집과 26km,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과는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씨의 금품을 노렸던 것은 아닌지 가방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휴대전화와 지갑 등의 소지품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실종자 이 씨가 연락이 두절되기 전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 남자친구의 집인데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싸우고 나간 이 씨에게 원한이라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씨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남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휴대전화가 꺼질 당시 남자친구는 이 씨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죠. 이 씨의 마지막 통신 기록과 소지품이 발견된 곳이 서로 정반대의 지점이고 실종자와 남자친구의 집과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아마 범인이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뒤처리를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분명 집에 돌아가려다 누군가를 만나 납치당한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어디로 간 것이고 또 범인은 어떤 사람일지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실종 일주일째인 2월 8일이 됩니다. 오후 1시 50분경 애월읍에 사는 마을 주민인 67세의 김 씨는 점심 식사를 한 뒤 산책을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농업용 배수로 안에 20대 여성이 엎드린 채 누워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김 씨는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달려온 주민은 약 일주일 전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사건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 보였어요. 그리고 이웃의 직감대로 실종된 여성인 이 씨가 맞았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이 씨의 집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었고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곳과는 12km, 소지품이 발견된 곳과는 30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범인은 이 씨를 납치해 목숨을 빼앗은 뒤 인적이 드문 농업용 배수로에 유기한 다음
동쪽으로 더 이동해서 휴대전화를 끄고 소지품을 버린 것 같습니다. 범인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마치 이 씨의 이동 방향이 동쪽이니까 그쪽으로 더 가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도록 경찰을 유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이 우연히 이 씨를 발견하는 예상 밖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은 수색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범인을 추적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죠. 사망한 이 씨는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밤색 무스탕을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지만 몸에 특별한 외상이나 폭행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더 정확한 사인이나 범행 흔적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왜 하필 이곳에 이 씨를 유기한 걸까요? 마을 주민이나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까지 찾아 시신을 유기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주변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당연히 없었죠. 시신은 우연히 빨리 찾게 됐지만 소지품이나 실종자의 몸에선 범인의 DNA와 지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의가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의심해봤지만 체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국가수에 부검 요청을 했죠.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범인에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었는데요. 부검인은 이 씨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소화 상태를 볼 때 하루나 이틀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시신은 사건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실종 이후 약 5일간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계속 뭔가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생존해 있던 5일간 무엇을 했냐는 건데요. 사라지기 전에 남자친구와 싸우긴 했지만 이게 잠적의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납치를 당해서 감금돼 있던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하지만 당시 경찰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부검이가 말한 이틀보다 더 먼저 사망했을 것이라 본 겁니다. 그러자니 시신의 부패 진행은 사망 이틀쯤에 생기는 정도였거든요. 부검이의 소견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경찰은 이 씨의 시신 부패 상태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발견 당시 겨울이었고 배수로가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겨울이라 추운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손발에 결박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여성이 납치된 상황에서 스스로 음식을 먹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정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부검이와 경찰의 생각이 다른 상황이 생겼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하지만 수사는 부검이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한다는 겁니다. 부검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실종해서 살인사건으로 사건을 전환해서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씨가 택시를 타고 가다 실종됐을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에 근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가 유력 용의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 5천여 명을 모두 조사해봤고 통신기록과 미터기 기록을 근거로 의심되는 기사 10명을 추려냅니다. 이 10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사건과 가장 밀접해 보이는 용의자 1명을 특정하게 됐어요. 경찰은 왜 이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봤을까요? 조사 기간 동안 자신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는지 계속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애월읍으로 향하는 일주 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봤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씨를 태웠고 살아있는지를 질문해 봤는데 여기에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반응이 나왔죠. 택시기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였지만 어디까지나 거짓말 탐지기는 정황이 더 유력해지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원이법이 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재수사가 결정됐죠.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엔 범인을 찾았을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씨 살인사건의 재수사는 9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당시 부검이와 경찰의 다른 의견이 있었죠. 가장 크게 문제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이 씨의 사망 시점부터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 실험이 있었어요. 법의학자로 유명한 가천대의 이정빈 석좌 교수가 참여했는데 동물 실험을 한 거죠. 사망한 지 일주일 후에도 주변 환경의 습도와 온도 차에 따라 사체 부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겁니다. 이 장면이에요. 피해자가 실종되자마자 아니면 적어도 2, 3일 뒤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본 경찰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 당시 비에 젖어 있었거든요. 실종 당일인 2월 1일부터 하루 이틀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런 정황도 다 고려하면은 피해자는 실종된 직후 범인에게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단서를 종합해본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이 사람은 9년 전 사건 당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났었던 그때 그 택시기사 49살의 박 씨였어요. 제주지방경찰청은 2018년 5월 16일 오전 8시 20분 경북 영주로 도주 중이었던 박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았는데요. 원래 박 씨는 제주도에서 일하던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경북 영주에서 검거된 걸까요?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었지만 이 씨가 사망한 이후 갑자기 거처를 옮겨 경상북도 영주로 옮긴 정황을 포착하고 박 씨를 피의자로 검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수사망을 계속 좁혀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재수사로 사건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발견됐어요. 이 씨의 오른쪽 무릎과 어깨에서 이 박 씨가 입고 있던 진청색 남방의 섬유 조직이 발견됐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그 당시엔 찾아낼 수 없던 증거였죠. 사건 당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됐었지만 범행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던 사람인데 이번엔 물증과 함께 박 씨를 검거한 겁니다. 재판에 세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다시 박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됐어요. 법원은 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나 당일 행적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입증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박 씨를 범인으로 증명해줄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사건 초기에 했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정황에 의한 증거일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어요.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섬유 조직도 당시 박 씨의 옷 색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다는 판단은 할 수 없다면서 증거도 기각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수집한 증거들이 박 씨를 가리키긴 하죠. 하지만 박 씨가 자백하지 않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데다 범행도 부인하고 피해자 몸에 범인의 DNA도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닐 작은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씨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박 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운전석과 뒷좌석, 차 바닥에서 피해자인 이 씨가 입고 있던 옷에 섬유 조직을 발견했죠. 이 씨의 가방과 치마, 휴대전화에서도 피의자였던 박 씨의 셔츠에서 나온 섬유 조직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상호 접촉이나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인 박 씨와 피해자인 이 씨가 입었던 옷의 섬유 조각이 서로 다른 물건에서 발견된 것이며 이것은 곧 박 씨의 범인임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 박 씨가 사건 전후로 이동한 동선을 파악해 주변 CCTV 영상들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박 씨의 차량으로 보이는 장면도 찾아냈습니다. 사건 당시 설치된 CCTV의 화질 문제로 정확한 형태를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사진 복원과 보정 기술을 통해 박 씨 차량이 찍힌 영상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죠. 경찰은 이 섬유 조직과 CCTV를 증거로 다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고요. 이렇게 경찰은 다시 박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박 씨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경찰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한 덕에 증거를 찾아 이제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된 겁니다. 2019년 7월 11일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2부에서는 2009년 2월 보육교사 이 씨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의자와 피해자 몸에서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섬유가 발견된 점은 이렇게 보이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만으로는 아직도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이 씨가 박 씨의 택시를 타고 몸싸움까지 있던 건 사실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게 살인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진짜 범인을 만났을 가능성도 작게나마 아직 있으니까요. 즉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DNA나 지문, 흉기를 아직 찾지 못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택시 기사에게서 박 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과 비슷하게 입었던 인상착의의 여성을 태웠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 박 씨가 아닌 다른 택시 기사의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인상착의만 비슷한 여성이 박 씨의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씨의 몸에서 이 씨가 입고 있던 옷의 진청색 면 섬유 조각은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이라 얼마든지 비슷한 옷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건 당시 박 씨가 운전한 차가 CCTV에 찍힌 것도 비슷한 이유죠. 완전히 동일한 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상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박 씨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고 수상해 보이는 점들이 있으며 사건 당시 통화 내역도 삭제하는 수상한 정황을 여러 번 보여줬지만 검사와 경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아직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직접 증거들이 아닌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여부를 입증하려면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피고인 박 씨는 사건과 다시 무관한 사람이 됐고요. 10년 만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 사건은 다시 잔기미제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범인이 이 씨의 목숨을 빼앗고 치밀하게 범행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경찰이 박 씨의 유죄 혐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새로운 범인을 찾거나 박 씨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처럼 생각되죠. 모든 정황이 박 씨의 범행이라고 가리키는 것 같지만 이런 걸 고려해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우연히 박 씨의 차량에 다른 사람의 의류 섬유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경찰이 추측한 범행 시간에 손님을 찾으러 지나갔을 가능성 진짜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만에 하나의 경우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기술이나 여러 수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늦게라도 진범의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판단으로 관련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실형을 사는 경우도 가끔씩은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이라서 9번을 완벽하게 해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형사소송법이 이 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를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경찰은 지금도 이 씨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이 누구이며 이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오늘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증거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9년에 일어난 제주 보육교사 피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